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이런 공모전인데요. 이 공모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정말 감동에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 어떤 누구에게도 추천을 해도 칭찬을 받을 만한 작품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에세이 성준이가 왜 그럴까입니다. 아빠가 쓰는 아들 성준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준이가 왜 그럴까? 어느 휴일의 여름날이었다. 하루 전날 비가 와서 그랬는지 습도가 매우 높고 햇볕이 뜨거운 날이었다.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고 에어컨 바람에 만성 비염이었던 나와 큰아들 성준이는 콧물과 기침에 고생이었다. 아이들 산책도 시킬 겸 장도 볼 겸 해서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려 했다. 밖을 막 나서려는데 큰아들 성준이가 흐느끼며 서툴게 입을 열었다. 쉬어, 아니야. 성준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발화가 늦어져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이 무언가 정말로 필요할 때만 입을 연다. 요즘 들어 밖을 나갈 때마다 칭얼거리고 떼를 쓰는 일이 잦았다. 밖이 너무 더우니까 나가기 싫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콧물과 기침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반강제적으로 신발을 신겨 밖을 나갔다. 10걸음 정도 걸었을까? 성준이는 재빨리 내 앞으로 오더니 양팔을 크게 벌려 나에게 서툴게 말했다. 안아. 8살 치고는 큰 키에 무게가 있는 성준이를 안아주기에는 금속 가공을 하며 무거운 쇳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탓에 만성 허리 통증을 겪는 나에게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다. 안 돼. 오늘은 걸어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성준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게 짜증이 났다. 이 습한 공기도 뜨거운 햇빛도 지금 이 상황들도 모든 게 싫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꾹 참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해 걸었다. 성준이는 걸으면 걸을수록 더 크게 칭얼대며 울었다. 자꾸 그러면 집에 가서 맴매할 거야?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 성준이는 억지로 자기 입을 막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우는 소리가 듣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이 기특한 부분도 있어 나도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고 조용히 걸었다. 동네 빵집에 들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스테라 빵을 사는 내내 성준이의 조용한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성준이도 나름의 불평불만을 표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럼 안 돼? 조용! 하며 화를 냈었다. 아빠인 내가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준이는 나에게 다가와 팔을 벌려 또다시 말했다. 안아!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었는지 계속 보채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날씨가 더우니 힘들겠지. 우리 성준이는
몸은 커도 마음은 여전히 아기니까 때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 그래도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 나는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해달라는 모든 걸 해줘서 버릇이 나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빠가 졌다. 나는 앞으로 안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아이를 내 등 뒤로 업어주었다. 나는 너무 덥고 힘든 나머지 길을 재촉해서 집으로 향했다. 5살 둘째 아이의 손을 잡고 앞서 걷던 아내도 더 이상 산책은 덥고 힘들었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을 했다. 집에 가서 성준이 이 녀석 혼을 좀 내야겠다.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자꾸 때를 쓰네. 나쁜 습관 더 생기기 전에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나는 성준이부터 다그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성준이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성준이가 신발을 벗자 양쪽 양말 뒷부분이 빨개져 있었다. 나는 재빨리 성준이의 양말을 벗겼다. 양말을 벗기자 양쪽 뒤꿈치 부분에 물집이 생겨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고 엄지 발가락도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짧은 순간 나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럴까? 왜 피가 나지?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신발인데 신발이 작아졌나? 아차, 신발 사준 지가 오래됐구나. 나는 재빨리 성준이가 신었던 신발을 성준이의 발에 대어 비교해 보았다. 엄지 발톱만큼이나 신발 크기가 작았다.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유난히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던 성준이가 몇 주 전부터 나가는 것을 싫어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아진 신발 때문에 발이 아팠던 것이었다. 발이 아파서 계속 버텼던 성준이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혼을 냈던 나 자신이 너무 밉고 성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유, 성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미안해. 아빠가 너무 많이 미안해. 내 새끼. 나는 성준이를 오랜 시간 동안 꼭 안아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성준이.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게 태어나 더 아프고 더 소중한 내 아들 성준이. 이제 좀 알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초보이고 실수투성이인 서투른 아빠였다. 그 이후로 어딘가를 갈 때면 성준이가 신고 있는 신발 앞부분을 만져보며 성준이에게 물어본다. 아야해? 아야해? 물론 아무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것이 괜찮다는 신호다. 그러면 된 거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미안해진다. 성준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나는 성준이의 전신을 살펴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성준이가 왜 우는지 아직도 나는 바로 알아낼 수 없다. 우리 성준이는 지금도 아가처럼 엄마와 아빠에게 아빠 하며 내 등 뒤로 와서 안긴다.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 요즘에는 어때? 많이 힘들지?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파이팅이다. 그렇게 당연하듯이 위로의 말들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알까? 성준이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끝으로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를 돌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과 행운만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두서없이 서툴게 작성한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효도 과목 정교 1등 손자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엄마 손필선님께서 에세이 형식으로 써내려간 짧은 글인데요. 할아버지와 발달장애 손자의 가심 실은 이야기. 효도 과목 정교 1등 손자입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 기제사 날이다. 이맘때가 되면 괜히 아버지가 더 그리워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대구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다.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의사 표현이 잘 안 되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건 기본이고 한번 화가 나면 진정되기가 어려웠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짤막한 의사 전달은 좀 되었지만 분위기나 상황 파악은 안 되었고 눈치는 하나도 없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렵기에 가끔 친척 모임에 가도 난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거기에 응답하다 보면 지치기까지 한다. 결국 엄마인 내 입에서조차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온종일 웃을 일 한 번 없는 환경에 거기다 둘째 육아 스트레스까지. 그래서 난 방학 때 한 번씩 친정에 큰 애를 보냈었다. 유일하게 상대해주고 마냥 다 받아주시는 할아버지를 우리 아들은 무척이나 좋아하고 잘 따랐다. 아버지는 노안으로 청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우리 손자 잘한다 라고 하실 뿐이다. 처음에는 아들도 신경질 부리고 떼도 쓰고 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으시고 다 받아주셨던 모양이다. 서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보니 주로 맛있는 것이나 먹으러 다니고 집 근처를 데리고 다니셨다. 친정아버지도 적적하시던 찰나 같이 밥도 먹고 손자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무료함을 달래면서 서로의 친구가 되었다. 잘나고 똑똑한 손자나 친아들은 시간이 없어서 아무도 당신이랑 밥도 못 먹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상황이 도리어 우리 아들을 효도하는 손자로 만들어 주었다. 80이라는 연세에 덩치 큰 손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즐거운 표정으로 친구분을 만나면 효도 과목에는 1등 손자라고 자랑도 많이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정정하신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길지 않는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병원에 계실 때에 병 간호차
아들을 잠깐씩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 놀자 하면서 떼를 부렸다. 누워 계신 아버지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할아버지 많이 아프시다는 말에도 그저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초점 없이 흐린 눈으로 막내 손자와 막내 딸인 나를 눈물 어린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내 손과 아들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아들에게 다음 생에도 꼭 내 손자 하자고. 그리고 딸인 나에게도 모든 아픔을 다 가지고 가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말씀하시곤 평안히 영면에 드셨다. 평소 막내딸인 나를 제일 예뻐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주셨는데 곱게 키운 딸이 뜻하지 않게 장애 자식을 키우면서 받는 마음의 고통과 주위의 시선과 안타까움에 살아생전 아버지는 늘 나를 걱정하시고 안쓰러워하시면서 우리 아들만 괜찮으면 아무 걱정이 없단 말씀을 되풀이하시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기에 남아있는 딸이 더 눈에 밟히고 아련하셨을 것이다. 앞으로의 기나긴 여정에 아버지가 더 함께 할 수 없음에 떠나시는 발걸음이 힘겨우셨을 것이다.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례식장에서도 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위아래 방방 뛰기를 수시로 하는 바람에 아들을 방에 가두기도 했다. 이런 문제 행동으로 인해 아들의 존재를 부끄러워 드러내기를 항상 주저했던 나와는 반대로 살아생전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뭐가 부끄럽냐고 장애인도 사람이 아니냐며 그런 편견을 바꾸어야 한다며 주위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다들 자식 키우고 사는 사람들이니 이해할 거라며 나를 다독여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 아들은 아들만의 좀 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을 뿐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이 남과 다르지 않으니 아들의 세계를 인정해 주라고 하셨다. 슬픈 마음을 가다듬고 입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향하는 화장터. 아들은 한동안 영문도 모른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도 따라 울다가 그치다가를 반복했다. 장지에 평안히 아버지를 모셔두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남기던 중 그때 갑자기 아들은 손을 번쩍 들어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할아버지 라고 불렀다. 할아버지, 그동안 나랑 많이 놀았다. 맛있는 거 많이 사줬다. 그리고 아프지 말고 안녕. 감사합니다. 순간 엄숙했던 분위기는 잠시 멈춤. 아들을 바라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순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아들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고 감정 담긴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다.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서로 의사소통은 잘 안 되었지만 손자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아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아 전달되었나 보다.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가신 할아버지가 두 번 다시 아들에게 맛있는 과자도 재미있는 놀이도 해줄 수 없다는 걸 마음속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나 보다. 누구 하나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한 사람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보여줬던 진심 어린 깊은 사랑에 비록 어눌하고 서툴지만 그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들이었지만 감사하단 인사를 그렇게 꼭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 스스로 손까지 들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맹세와 같은 인사로 화답했다. 본인의 세계를 유일하게 인정해 주신 할아버지였기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온기에 대해 기적 같은 변화로 말이다. 조문객 속에서 펄쩍펄쩍 뛰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보다도 의젓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반전의 모습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다. 순간 그때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딸아,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너 아픔 다 가지고 가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벌써 여러 해가 흘렀다. 아들은 가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나날이 표현력도 좋아지고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 듯 할아버지와의 놀이장소도 얘기하기도 했다.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돌발 행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감정 조절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신 건 아니겠지만 난 분명 아버지께서 주신 작은 희망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딸이 더 울지 않도록, 더는 힘들어하지 않도록.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난 작은 변화의 시작.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채 그저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던 우리 아들을 아버지는 보듬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함께 마음의 진정한 대화를 나누셨다. 그 진정한 무언의 대화가 우리 아들을 변화의 시작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다. 큰 덩치에 비해 여전히 언어나 지적 능력은 한없이 떨어지지만 반찬 투정 하나 없이 밥 잘 먹는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다. 최근 들어서는 미랄에서 주관하는 발달장애 미술 교육생으로 선발되었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발달장애 미술 교육생으로 발탁되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로지 엄마이기에 느낄 수 있는 변화이지만 여전히 아들은 성장 중이다. 그 길에 아버지가 아들 곁에 함께 하시며 묵묵히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외롭지 않게 말동무도 해주시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눈물 짓는 약한 엄마가 아니다. 아들의 힘찬 발걸음에 희망을 보았고 변화를 보았고 가능성을 보았다. 분명 오늘보다는 내일 더 발전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아들,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자고.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 엄마 자격도 없는 나에게 큰 가르침과 사랑을 주신 아버지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5살 아르미와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43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오빠 이야기를 42살인 여동생의 글입니다. 5살 난 오빠 딸 아름이, 글쓴이의 조카 이름이 아름이입니다. 5살 아름이와의 약속입니다. 유나야,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지 뭔 식당을 가려고 그래? 아빠, 인생에 한 번 있는 칠순인데 제 말 들으시고 그냥 가요. 아휴, 그 식당이 어디 있니? 제가 식당 주인에게 잘 물어봤어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야. 철인이 때문에 내가 식당을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이겠다. 43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오빠와의 외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칠순 날 전동 휠체어의 이동 동선을 직접 확인하러 식당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일정을 눈물로 마무리하고 오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톡을 보내왔습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 가족이 오빠에게 처음 들었던 온 힘으로 쓴 말. 지금부터 나의 오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빠는 돌이 채 지나지 않아 황달로 인해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적기에 치료했으면 장애를 갖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의 마음은 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빠를 등에 업고 몸을 고치려 전국 각지의 종교단체를 다니며 민간요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를 가진 몸은 좋아질 리 만무였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에서 예배 보는 날인데 오빠랑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과자 먹고 있으라잉. 알았어요, 엄마. 오빠 오줌통이나 줘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신 날엔 오빠의 대변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3번째 서랍장을 잡고 서서 변을 누면 나는 방바닥에 신문을 깔아 변을 받고 항문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방학 기간이면 일기 쓸 게 없다면서 부모님께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산과 바다로 여행을 갔지만 나는 그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마당 수도가에서 물 뿌리는 것이 놀이였습니다. 교사였던 아버지께서는 특수학교에 다니며 학습이 부족했던 오빠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글씨를 읽어봐라잉? 네가 글씨를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는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혼자서 죽지도 못하는데. 오빠는 빨개진 얼굴로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악을 지르며 울어댔습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건강히 살아야지 죽어본다 하면 어떡쓰겠냐? 오빠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 후 오빠의 옷 뒷면에 신이라는 이름의 성이 검은 펜으로 써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옷가지만 보면 오빠의 공동체 생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설에서 오빠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주말에 집에서 생활하다가 오빠가 가는 시간, 부모님과 나는 눈물을 숨겼습니다. 누구 하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건 그 눈물이 들켜 더 큰 눈물을 만들까 염려해서였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유나야, 네 결혼식인데 철인이한테 말은 못하겠시야. 네 시댁 식구들한테 오빠를 비치기가 그래서 말이다. 엄마 마음이 불편하면 오빠한테 결혼식 말하지 말아요. 알아도 거리 때문에 오겠어요? 네 오빠 고집에 와서 가족 사진 찍겠다 할 것인디, 같은 핏줄인디, 지 동생 결혼식도 못 가고 얼마나 맴이 찢어지겠냐. 지 몸 때문에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 건디. 짠한 내 아들. 오빠는 장애인 시설에서 자립생활과 권리, 인권, 직업과 사회생활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에서 새 언니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무지했던 가족은 새 언니의 임신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이 못 낳게 해요. 엄매,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냐? 어찌하면 좋으냐? 나는 서둘러 오빠를 만났습니다. 내가 오빠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닌데 새언니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생각 좀 더 해봐. 내 자식 내가 키운다는데 신경 쓰지 마. 오빠와 새언니의 10개월간의 눈물로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빠, 아기 이름 지었어요? 신하름, 심청이가 연꽃으로 피어났던 것처럼 아픈 지 아빠를 잘 보살피고 효도하라는 뜻이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이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요. 무슨 심청이 타령이에요. 아버지는 기어이 아픈 자식을 향한 마음을 손녀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아름이는 사랑과 응원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름이가 5살 되던 해 설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걸어 다닐 거예요? 아빠는 몸이 불편해서 걷기가 어려워. 나는 아름이의 눈을 보며 아름아, 아빠는 운동 많이 해서 걸을 거야. 아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아빠 몸 낫게 해주렴. 그럼 나 아빠 걸을 수 있게 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름이는 꼭 꿈을 이룰 거야. 나의 성장 과정은 오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오빠의 배려와 관심을 놓치지 않았고 삶의 소중함에 대해 항상 주입했습니다. 일상은 가족애로 버틸 수 있었지만 큰 굴곡이 있었을 때마다 무너지는 경험들을 반복하며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가족을 아프게 할까? 이젠 아름이에게까지 아픔을 주지 말자. 오빠는 부모의 지지보다 동생의 응원보다 더 크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신의 방식과 주관대로 삶을 살았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언어 전달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장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않지만 2~3배 걸리는 시간과 싸웠습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지만 가야 할 목표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나의 오빠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보치아대회에서 광주광역시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금메달과 4번의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일자리의 생산품을 홍보합니다. 현재는 장애인 관련 센터 대표로 관광사업의 정보 제공과 문화체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이후 어머니와 함께 장애인 활동 보조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윤아야, 네 오빠가 장애인 복지 분야에 꽤 유명하더라고. 내가 철인이 아범이 됩니다 하니 철인이를 모르는 강사가 없더구나. 그리고 철인이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현하더라고. 내가 이 교육을 조금 더 빨리 경험했더라면 철인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내 40년의 공황장애가 다 치료되는 이런 위로를 받았단다. 마음이 벅차구나. 아빠, 오빠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빠의 장애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이제 아빠 몸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신윤아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1살 더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과거 오빠의 이야기를 내뱉을 때마다 목을 메었던 나는 사회복지사로 또 수발보조사와 인권 강사로 그 서두에 오빠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오빠의 의지가 누군가에게 감사와 용기,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가족의 이해와 수용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온기, 충전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작은 사회의 출발점은 가족, 그 시작이 곧 사회로 가는 통로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니까요. 우리 가족은 5살 아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함께 뜁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 너무도 어려운 돈 잘 쓰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편의 감동의 에세이인데요. 발달장애 딸을 둔 엄마 김영선님께서 주말에 딸이 햄버거, 커피 사 먹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이런 소회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돈, 잘 쓰는 법입니다. 벨 소리가 울린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다. 순간 스치는 이 불안감은 무엇일까? 언제나 이런 애감은 왜 이리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른다. 파출소라고 하면서 우리 딸아이가 절도죄로 신고돼서 잡혀와 있으니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한다고 했다. 갑자기 아득해지며 깜깜한 절벽과도 같은 어둠이 엄습했다. 정신없이 파출소로 달려가니 아이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인식 못하고 얌전히 앉아 있었다. 경찰관은 서점에서 돈을 안 내고 책을 가져가서 서점에서 절도로 신고가 됐다고 설명해 주었다. 왜 그랬나 따져 물으니 책이 필요해서 가져왔다며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아이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내가 용돈을 부족하게 주어서 나쁜 짓을 한 것 같아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경찰관은
서점의 책값을 물어주면 된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서점 측은 손해배상 운운하며 무리한 액수를 요구했다. 이럴 때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는 가슴이 시퍼런 멍이 들고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 사회의 약자란 약점을 이용해 지난 1년 동안 분실한 모든 책값을 배상하라며 억지를 쓰는 서점 측 관계자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다. 우리 딸아이는 중증의 발달 장애인이다. 어렸을 때는 장애가 무척 심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동안의 노력 덕분인지 그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고 싶은 곳을 가기도 한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그런 경제 개념이 없어 무작정 가져오니까 그야말로 절도범이 되는 것이다.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죄인처럼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변상을 했지만 엄마들도 이제는 강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아이가 가져온 책 대금만 변상하겠다고 맞섰다. 다행히 경찰관이 내 말에 호응을 해주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였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된다며 나를 다독였다. 지난번 일을 겪고 나서 나는 많이 강해져 있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르는 전화가 왔다. 경찰관이 우리 아이가 임신부를 밀어서 다쳤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다. 그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난다. 구급차를 불러서 임산부를 병원으로 옮기고 나니 임산부 남편이 아이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라며 나를 윽박질렀다. 나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다. 아이가 잘못될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다행히도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와 아이가 이상이 없다고 하셔서 한시름 놓았는데 언제 준비했는지 임산부 남편이 합의서를 내밀었다. 나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 돈을 준비해 내일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까는 임산부가 어찌 될까 걱정되어 우리 아이는 살피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가 많이 다쳐 있었다. 깜짝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다. 어떤 일인가 궁금해 물어보니 임산부 남편이 때렸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사건의 진위를 파악 못하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무조건 아이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내 잘못을 깨달았다. 그 길로 사건이 난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도 CCTV가 있었다. 경찰관을 불러서 확인을 요청했다. 내용을 보고 너무도 파렴치한 그들에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아이는 임산부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 다만 임산부가 들고 있는 음료수를 보려고 봉투를 잡아당긴 것이 죄라면 죄였다. 그런데 아이가 장애인인 걸 알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임산부를 밀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아이를 때리고 합의금을 요구한 걸 알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나는 딸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그들에게 장애인 폭행죄, 협박죄 고소하겠다고 강하게 나갔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뱃속에 아이가 보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비난하기보다 너무 무서웠다. 우리 아이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한 그들에게 화가 나며 크게 다친 아이의 몸을 보면 분노가 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더 컸다. 하지만 약속을 했기에 그들과 합의하기로 한 날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주위 사람들은 합의금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기에 그걸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다. 그 선택이 잘못이라도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먼저 병원비를 결제하고 그들과 마주 앉았다. 합의금을 가져가려면 내 말을 다 듣고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마지못해 응했다. 선생님,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들으세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많이 있답니다. 당신들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장애인 부모의 가슴에 상처 주지 마세요. 뱃속에 아이가 보고 있어요. 이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주는 겁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외에 기억조차 없는 무수한 말들을 하였다. 그들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감정에 호소를 하였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그들은 얼굴조차 들지 않고 내 말을 들었다. 아니, 듣는 척 했는지 모른다. 내 말이 끝나자 돈 봉투를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황급히 가버렸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 허탈감에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두 번의 큰 사건을 겪고 나니 세상이 무서워서 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한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떠한 상황에도 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다시 힘을 내어 세상 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누군가 속삭인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아이가 스스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법을 가르치기로 하였다. 처음에 현금을 주었더니 돈을 분실하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두 번째 방법은 카드 사용법을 알려주며 일정액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었다. 이번에 카드를 많이 써서 문제가 생겼다. 야단을 치고 카드를 압수했다 다시 주었다를 반복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다. 어려울 듯 싶었던 카드 사용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자연스럽게 아이의 나쁜 습관을 잡아주었다. 이후부터는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온한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을 떨어야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가 피아노 명곡집만 보면 탐을 냈는데 갖고 싶은 책이 있으면 카드로 사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부족하나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너무도 뿌듯하였다. 주말이면 나가서 햄버거도 사 먹고 커피도 시켜 마시며 그 나이 또래의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즐긴다. 시련은 있었지만 시련 뒤에 얻은 것도 크다는 걸 깨달으며 나 자신도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배웠다. 지금은 그때 임산부 소식도 궁금하고 아이가 잘 크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까지 긴 시간도 흐르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도 많이 성숙해 있었다. 아이와 같이 나도 많은 걸 배우며 깊고 넓은 지혜와 아량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 지난날 이기적이었던 내 생각과 행동이 부끄럽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본다. 오늘따라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높고 새파랗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한 제7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가작으로 입상한 작품 4개의 귀로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글쓴이 임효진 씨는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 동생을 선물로 달라고 집요하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의 선물, 하늘의 천사는 선천성 청각장애가 있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동생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언니가 합니다. 4개의 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집에서 둘째인 나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족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중학생의 나는 끈질기게 부모님을 쫓아다니며 강아지를 입양하거나 동생을 입양해서 가족이 되어주자고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늦둥이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고 강아지도 물론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생 아리를 잊혀갈 때쯤 엄마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겨 있던 2줄로 나타난 동생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기를 품은 엄마처럼 엄마와 함께 10달을 마음속으로 품었고 동생은 선물처럼 우리 집에 무사히 와 주었습니다. 하늘은 천사의 앞날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날은 눈물도 얼어버릴 정도의 추운 겨울이었고 죽기 전 마지막까지 뜨겁게 뛴다는 심장마저 멈출 것 같이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조심성 없는 내가 문을 꽝 닫아도 동생은 새끈새끈 잠을 잤고 소리나는 거북이 장난감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얀 눈과 바람에 흔드는 나무 가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순하다고 삼신할미가 집을 잘못 찾아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울지 않고 잘 웃는다고 엄마 아빠에게 내 아이를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동생을 안고 있는 나와 동생을 번갈아 보며 울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빠는 천사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단 천사를 우리 집에 보내준 대신 천사의 2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선천성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2귀를 막은 건 하늘이 아닌 우리 가족이었을지 모릅니다. 동생을 품고 있을 때 엄마에게 화내지 말걸. 좋은 말만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나쁜 말을 해서 아이가 귀를 닫은 건 아닐까? 엄마는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엄마의 잘못이라고. 너무 늦게 늦둥이를 꿈꿨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랐어야 했는데 아이의 미래마저 일찍 그렸기에 세상은 어찌 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곳임을 알려준 것이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선물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죄책감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동생은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 세상을 들을 수 있는 2귀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날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수술실에 들어간 날, 깎은 머리가 길어진 게 어색했는지 거울에 비친 머리카락을 만지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선물 받은 2귀로 소리를 듣던 날, 동생은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놓고 온 것을 찾아 기뻤는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우는 모습마저 우리 가족에겐 사랑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부디 세상에 잘 적응해 주기를, 부디 세상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동생은 세상의 소리를 적응할 때마다 성장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보청기를 착용한 순간부터 익숙해질 때까지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기계음의 무서움을 느꼈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때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눈빛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통증을 견뎌주는 것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청기를 잃어버리고 온 날, 가족 모두가 밤늦도록 새참비를 맞아가며 동생의 작고 까만 귀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을 흘리며 세상에 귀를 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 너는 오늘 스스로 귀를 버린 거야. 아무 소리도 듣지 마. 라며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 해의 성장통은 길었던 장마만큼 엄마에게, 동생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독 길게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동생이 소리를 듣게 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처럼 현재 동생은 나보다 큰 키를 가졌고 세상의 벽을 허물 정도로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어 학교 생존 수영 수업에서 열애가 된 날, 누구보다 강해 보였던 동생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줄넘기를 할 때 보청기가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줄을 넘었고, 달리기를 할 때 보청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고 끝까지 달리는 동생이기에 수영을 배우기 어렵다는 편견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조차 동생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엔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그냥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즐길 수 있다고. 하지만 13살의 동생은 우리보다 강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벽을 단단한 마음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소리를 못 듣는 대신 선생님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았고 보드마카로 써주는 글을 보며 숨을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발차기를 하며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던 물을 가르며 비록 천천히 느리지만 마지막 벽을 짚어 완주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본인이 얼마만큼 강한 사람인지, 어쩌면 장애라는 조금의 불편함에 무너지는 건 장애인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편견이라는 약한 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자라고 있는 동생을 보며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 내가 생각했던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란 사전적 정의였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기에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속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론 그들을 통해 현재 비장애인으로서의 내 삶에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일방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독 말이 빨라 다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나는 동생을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고 덕분에 차분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입니다. 동생은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상대방의 입모양과 몸짓을 더 자세히 보고 청각장애가 있을지라도 모를 만큼 타인의 말에 집중해서 더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이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와 그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우리 집에 선물처럼 찾아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날, 처음 청각장애를 진단받고 가족 모두가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낀 날, 비록 느리지만 또박또박 엄마, 아빠, 언니, 오빠라고 말하던 날, 보청기 챙기는 건 귀찮은데 그래도 듣기 싫은 소리는 내가 선택해서 안 들을 수도 있고 공부할 땐 엄청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어 라며 내교의 길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금까지 매 순간 동생은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극복해왔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먼 훗날 동생이 자신의 4개의 귀로 자신보다 더 약하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동생의 귀가 되어 동생의 소리를 들어줘야지. 그래 마무리로 동생의 보청기를 끼고서 그동안 부끄러워 표현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를 동생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어주고 싶은 언니가 너를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